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여론조사 결과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을 애도하는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무덤에 이름만 남겨달라는 교황의 유언이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후부터 바로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패배자라고 비판하며 금리 인하를 압박하자 뉴욕 증시와 달러 가치가 급락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 1차 경선에서 4명의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했습니다. 조금 전 끝난 국민의힘 경선 현장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태진 기자, 1차 경선 결과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컷오프 결과가 나왔습니다. 4강 이른바 빅4에는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4명의 후보가 1차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당 선관위는 후보별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김문수, 홍준표 예비후보와 탄핵에 찬성한 안철수, 한동훈 예비후보 2대2 구도로 맞붙게 됐습니다. 탄핵 반대파 나경원 예비후보는 4위에 들지 못해 1차 경선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탄핵 찬성파 안철수 예비후보가 중도 확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컷오프는 100% 국민 여론조사로 이른바 역선택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4,000명을 대상으로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후보가 좁혀지면서 앞으로의 경선 판도가 다시 한번 출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후보 4명은 이번 주 토요일 오는 26일 오후 5시 40분 MBN이 주관하는 4강 토론회에서 110분간 치열한 4자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후 당원 투표 50%, 국민 50% 여론조사를 통해 오는 29일 2명으로 치러집니다. 만약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명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한 후 다음 달 3일 최종 후보가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되면서 누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최종 대결을 펼칠지도 관심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 합계는 30%대에 머물고 있어 2차 경선부터 탄력을 받아 이 후보와 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조희로 기자의 보도입니다. 본격적인 2차 경선 레이스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들은 정책 공약으로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학가 반가 월세 등 청년 부동산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바꿀 수 없습니다. 청년들이 쾌적하고 저렴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한동훈 후보는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드는 5대 메가폴리스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전 국토가 골고루 발전해야 합니다.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치열한 경선 속에 이처럼 공약까지 쏟아내고 있지만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은 낮은 수준에서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50%를 넘은 반면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은 다 합쳐도 30%대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빅텐트를 비롯해 한덕수 추대론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경선 이후 빅텐트가 쳐지고 최종 후보가 정해지면 그때부터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답했습니다. 이게 이제 4명으로 좁혀지고 2명으로 좁혀지면서부터 컨벤션 효과는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2차 경선에선 당심과 민심이 각각 50%씩 반영되는 만큼 둘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컷오프가 이뤄진 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조직이 출범했습니다. 한 대행은 이런 정치권 움직임에 거리를 둔 채 다가오는 관세 협상에 주력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선 협상 성과가 추대론의 향방을 결정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먼저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미 재무통상장관이 참여하는 2+2 통상협의 준비에 주력했습니다.
양국 경제 동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오늘 출국을 했고 우리 시간으로 모레 저녁 9시에 협의를 진행한 뒤 오는 27일 돌아올 예정입니다. 정치권에서는 협상 결과가 한대행의 출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미국과의 협상이 일본과 비교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한대행이 출마해 대미 통상 현안을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또 다른 시민단체들은 한대행이 난국을 타개해야 할 유일한 지도자라며 출마를 촉구했습니다. 저희는 나온다는 확신범입니다. 100% 확신범입니다. 그것도 5월 3, 4, 5일경에 그런 액션이 있지 않겠냐는 확신을 가지고. 한대행의 출마 여부는 협상 결과 등을 살펴본 뒤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결정 시점은 아직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1차 경선 결과가 나오자마자 한 분을 바로 생방송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MBN은 계속해서 다른 후보들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예상은 하셨겠지만 순위는 발표되지 않았어요. 홍 후보께서 몇 등 하신 것 같습니까? 그건 모르죠. 1등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거 이야기하면 선거법 위반인데. 네. 그래서 나는 컷오프 안 당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일단 소감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예상은 하셨겠지만. 소감이라기보다도 저쪽은 후보가 사실상 결정이 됐고 그렇죠. 우리 쪽은 치열하게 경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선 결과가 끝나고 난 뒤에 내 소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4강 얘기는 들으셨겠지만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이렇게 네 분이 결정이 됐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가 될 텐데 2대2 찬탄 반탄 2대2다 뭐 이런 구도도 얘기를 하는데 이 구도는 예상을 하셨습니까? 대강 그래 될 거로 봤죠. 4강에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서 안철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을 하셨다. 나경원 후보가 됐으면 참 좋았겠는데 네. 안철수 후보가 올라와서 나경원 후보가 참 아깝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일정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선 후보로서 오늘 의사협회를 다녀오셨어요. 네. 그동안에 이게 의사협회 그동안 갈등, 국민들이 불편도 많고 해결도 잘 안 됐었는데 좀 어떤 해결책이나 보관을 좀 가져오셨다고요? 지금 한 2년간 네. 의정 갈등이 심했죠. 그랬죠. 그리고 그걸 해결해 줄 만한 그런 계기도 없었고 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데 가장 시급한 문제다 싶어가지고 네. 의사협회를 방문을 해서 예. 의료계 요구사항이 4가지입니다. 네. 4가지를 읽어보니까 이거는 정당한 요구다. 의료계의 4가지가. 네. 그래서 4가지 모두 제가 집권하면 바로 들어주겠다. 그래 약속하고 좋게 끝났습니다. 아, 그 4가지에는 그 증원은 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까? 정원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제 네. 첫째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포함한 의료개혁 특위 현재 하는 건 중단 네. 요구를 했는데 하겠다. 대신 의협하고 같이 논의하는 구조는 만들겠다. 두 번째 의료 정책 전반을 대한의협과 함께 지속 가능하도록 재설계하겠다. 네. 이것도 맞는 말이고. 세 번째 의대생과 전공의의 학습권과 수련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는데 그 시행하겠다. 네. 네 번째 각 대학 교육 여건에 대한 의학교육평가원 재인정을 실시해서 교육 불가 의과대학에서는 입학 정원 조정을 포함한 현실적인 대안 제시를 해달라.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료계 요구 전부를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아하. 그러면 홍준표 후보께서는 의료계 요구하신 내용은 없으신가요?
빨리 좀 복귀. 학생들이 복귀했으면 좋겠다. 네. 복귀해서 또 엉뚱한 짓을 하면 그때 또 스트라이크 하면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내가 박단 소위 젊은 회사 대표한테 빨리 학생들이 복학하도록 조치를 좀 취해달라. 그래 요청을 했습니다. 네. 여론조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리포트도 나갔는데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 합쳐도 좀 이렇게 지지율이 30%대로 좀 약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20대, 30대 젊은 층의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좀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그 20대, 30대와 함께 또 중도층도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지율 보강 방안이 좀 있습니까? 사실 뭐 청년층의 지지세가 높은 것은 제가 나이가 좀 들었는데 네, 그래요. 정치 그렇죠. 30년을 네. 했는데 젊은 층의 의견을 뭐가 그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불만이고 그 이야기를 늘 듣습니다. 네. 늘 듣고 그 사람들의 그분들의 기준으로 네. 사고하고 생각을 합니다. 음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20, 30대 청년들이 저와 호흡이 좀 맞는 편이죠. 네. 그런데 중도층 확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중도층이라는 것은 스윙보트 계층입니다. 스윙보트. 네, 스윙보트 결정권자들. 네. 그 사람들은 이번 대선 때는 우리 당을 찍었더라도 다음 대선 때는 민주당 찍고 그럽니다. 그걸 스윙보트 계층이라고 하는데 예. 그 사람들의 선택 기준은 인물과 정책입니다. 중도층을 포섭한다고 갑자기 이상한 정책을 내놓고 해서 되지도 않죠. 네. 그 사람들이 이제 호응을 할 수 있는 정책과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이 나오면 인물을 보겠죠. 네. 그래서 그게 이당저당 지지하시지 않는 분들은 선거를 인물과 정책을 보고 합니다. 그래서 인물과 정책 대결로 선거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중도층 대책이 된다. 난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홍 후보께서는 중도층을 굳이 뭐 어떻게 해서 끌어들이긴다보다는 정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흡수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대선 때는 지게 작대기도 필요하다. 이 얘기는 한덕수 대행의 차출론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입당을 권유하셨어요. 입당한다는 얘기는 지금 경선 과정에 참여를 할 수 없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입당을 할 수가 있죠. 총리는 정무직이기 때문에 네. 당적까지도 돼요. 그러니까 입당을 하고 지금 경선 과정이 진행 중인데 거기에 참여도 해라. 하도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하니까 아하. 한덕수 대행이 지금 가장 큰 그 사명은 뭡니까? 중립적인 선거 관리입니다. 네. 그죠? 예. 중립적인 선거 관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심판이 갑자기 선수로 뛰겠다. 네. 그것도 상식이 안 맞고 또 그만둬야 되는데 다시 최상목 대행 체제로 가면 국민이 그 용인하겠습니까? 네. 또 세 번째, 한덕수 총리는 탄핵당한 정권의 총리입니다. 예. 그런 분이 어떻게 또 대선에 나오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되지도 않을 네. 논의를 계속한다. 그런 생각에 하려면 막 빨리 입당하세요. 그런 식으로 농담조로 해본 겁니다. 아하. 그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어떤 대선 경선 과정에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어처구니 없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냥 농담조로 한 얘기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지도부나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행을 중심으로 한 빅텐트론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반 이재명계 다 모이자 이준석 후보도 모이고 뭐 민주당의 반 이재명 세력도 모이고 국민의힘 후보도 모여서 나중에 이재명 후보하고 자 단판을 내자. 그럼 거기에는 동의를 안 하신다고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안 하고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보면 네. 중립적인 선거 관리를 해야 되실 분인데 사퇴하고 어떻게 오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한덕수 대행은 빠지면 빅텐트로는 가능한? 아무 그 한덕수 대행이 좀 들어올 수가 없죠. 네네. 예? 들어올 수가 없는데 그런 분을 두고 자꾸 논의를 하니까 참 나는 우습다. 이거 왜 이 판이 이래 돌아가냐? 말도 안 되는 판으로. 네. 그리고 기가 막혀서 내가 하는 이야기죠. 네. 그만합시다. 네, 그 얘기는 그 내가 정확한 의의 어떤 없는 프로세스. 질문이라서. 알겠습니다. 네. 그 이번에 출간을 하셨어요.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출간을 하셨는데 네. 선진대국이라는 말이 조금 이렇게 좀 모호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핵심 내용. 그리고 7공화국은 개헌이 필요한데 개헌의 절차나 과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이승만 시대에는 건국 시대였죠. 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조국 건대화 시대였어요. YSDJ 시절에는 민주화 시대였어요. 그게 다 시대 정신이에요. 네. 그런데 YSDJ가 주장하는 민주화 시대가 87 체제입니다. 네. 제6공화국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시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물질적으로는 선진국에 도달을 했지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모든 면에서 선진국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 네. 특히 헌법도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100년 미래를 보고 7공화국 체제로 바꿔야 할 때다. 그래서 선진대국 시대 7공화국 그 시대 정신을 들고 나온 겁니다. 네. 개헌 얘기는 좀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개헌 같은 경우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정부가 인수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개헌 추진반을 정부 사이트 측에서 만들고 국회에도 그럼 개헌 추진반을 만들 것 아닙니까? 네. 만들어 가지고 국회하고 의논해서 합의된 개헌안을 내년 지방선거 때 통과시키고 지방선거 때. 통과시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2028년 총선은 나는 상하 양원제를 주장을 합니다. 미국과 같은. 그렇습니다. 네. 지금처럼 하원 위주로 해버리면 분쟁이 있고 싸움이 나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예. 근데 상원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2028년도 이제 총선을 치르고 네. 그 다음에 2030년도에 대선을 치르게 되면 그 2년 후에는 또 총선입니다. 그러니까 2030년도에는 지방선거하고 대선하고 같이 치르고 네. 그 다음에 2년 후에는 대통령 선거 치르게 되면 네. 7공화국이 완성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홍준표 후보는 이재명 정권이냐, 홍준표 정권이냐를 국민들이 이제 선택을 하시라고 이렇게 던지셨는데 네. 왜 홍준표 정권이고 이재명 후보를 이길 보관은 무엇인지? 아니 그걸 지금 정권 연장 정권 교체. 교체 그 프레임은 이미 오래된 거예요. 네. 나는 윤석열 정권을 연장시킬 생각이 추호도 없어요. 네. 새로운 나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7공화국도 제시하고 이재명 정권을 하게 되면 지금 이재명 그 후보 한번 보세요. 비리가 오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정과사범에 그리고 중범죄로 5개가 기소되고 반칙과 불공정이 판치는 나라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청년이 짊어져야 할 비투성이 나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태 그랬잖아요. 차베스 정권을 배우자. 그리고 비양심과 폐륜이 얼룩진 나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중범죄자가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권하고 홍준표 정권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선거 공보에도 똑같이 비교해서 국민들한테 다 내놓고 국민들이 이제 어느 정권을 선택할 것인지 그때 가서 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만 딱 키워드로 뽑는다면 홍준표 정권은 이런 정권이다. 정직한 정권이죠. 정직한 정권이다. 이재명 정권은 거짓말 정권이고. 거짓말 정권과 정직한 정권이 다음 대선에서 붙을 것이다. 그 그렇습니다. 이유가 홍준표 후보를 뽑아야 되는 이유다.
제가 하는 게 아마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경선이 오늘 4명으로 치러졌습니다. 그 가운데 홍준표 후보를 바로 생방송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대선 후보들을 계속해서 인터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들으셨듯이 한덕수 대망론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 안팎으로 한덕수 추대 분위기가 감지되는 가운데 오늘 지도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책 위치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선 예비 후보들 보수 팀킬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 아니냐 이런 반발도 나서고 있습니다. 이지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꺼지지 않는 한덕수 차출론에 국민의힘 지도부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역할론을 인정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위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 시점에서 그 함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고요. 당내에서도 한 대행의 출마가 유력하다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보수 빅텐트 단일화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김문수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MBN과 통화에서 한 대행의 출마 가능성은 90%라며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 대행의 출마에 대해 나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던 홍준표 예비후보는 추대론에 대해선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출마 촉구하시는 분들이 전부 민주당 분들인데 한덕수 출마시켜가지고 이재명하고 단일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경원 예비후보도 선수들 뛰는데 감독이 외부 영입만 외치면 팀은 망한다며 경선 중 용병론과 빅텐트로는 판을 흔드는 팀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대행 차출론에 대한 당내 우려도 여전합니다. 한 수도권 의원은 MBN과 통화에서 우리 당 스스로가 경선의 의미를 폄하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출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한대행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계속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한덕수 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민주당의 집중 포화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란 공범 수사를 피하기 위한 추악한 방탄 출마 음모라는 원색적 비난도 나왔습니다. 당 일각에선 한 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다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출마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민주당은 오늘도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무책임하고 섣부른 행태가 대한민국에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하고 똑바로 처신하기를 바랍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출마에 이용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한대행이 내란 수사를 앞두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카드로 대선 출마를 저울질한다는 의구심도 나타났습니다. 내란 공범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선 출마를 정해놓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추악한 방탄 출마 음모입니다. 졸속 관세 협상 등을 명분으로 당 일각에서는 한대행 재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 터져나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탄핵 소추를 즉각 추진합시다. 민주당은 이 같은 주장에 당내 공감대는 없었다며 즉각 진화에 나섰는데 지도부 관계자는 MBN에 한덕수 대행이 사퇴하면 선거 관리 등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일 한덕수 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민주당은 최근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도 알박기로 규정하고 관련 TF를 출범시켜 대응키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재판으로 공개 일정을 하루 건너뛴 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는 의대 정원 합리화 공약을 밝혔습니다. 다만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며 구체적인 숫자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등 싸움이 치열한 김경수, 김동연 두 예비후보도 각각 호남 공약과 공공기관 이전을 내세우며 막판 민심 공약에 주력했습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대장동 재판에 참석한 이재명 예비후보는 SNS를 이용한 공약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의정 갈등 국면 속 이 후보는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를 약속했는데 논란의 핵심인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구체적 숫자 대신 합리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면서 먼저 숫자를 던지는 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접전 중인 김경수, 김동연 예비후보도 민심 잡기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전북에서 호남 4위를 강조한 김경수 후보는 지방정부의 자율예산 운영과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등을 약속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수장이 왜 중앙정부에 다니면서 그렇게 구글하게 만듭니까? 구글 자치로는 지역의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해수부의 인천 이전과 국회 이전에 따른 여의도 공원화 공약을 발표한 김동연 후보는 이번 주말 경선을 앞두고 공정성 논란이 인 여론조사 업체 교체도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 업체는 실제 총선 과정에서 특정 현역 의원을 배제한 그런 여론조사를 해서 사실상 배제된 겁니다. 앞서 새 후보가 서약한 대로 민주당 경선은 네거티브 공방 대신 정책 경쟁에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예, 정치 톡톡으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국회팀 정태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바로 첫 번째 키워드로 가볼까요? 네. 정창욱 씨. 정치인은 아닌 것 같고 정치 톡톡에 나올 만한 인물이 맞습니까? 네, 저도 처음에 이름만 보고는 사실 가물가물했었는데요. 네. 5년 전이었죠. 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던졌던 남성입니다. 예. 범행 직후 경호원들에게 제지되는 당시 모습도 포착이 됐었는데요. 이 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었죠. 설명을 하니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대선 전국에서 다시 등장을 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김문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 나타나 김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예. 평생을 24평 서민 아파트에 사는 청렴 결백한 김문수. 진짜 능력 있고 진짜 서민스러운 김문수는 50년 전 청년 시절에 이미 준비된 대통령이었는지 모릅니다. 네, 김 후보 캠프에서는 정 씨를 맞으며 신발 투척 열사라고 표현한 현수막을 준비하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민주당 즉각 반발했습니다. 논란이 있었던 과거 극우 세력의 행적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서부지법 폭동 열사, 세월호 모욕 열사 등 줄줄이 영웅화할 거냐고 꼬집었습니다. 예, 이렇게 선거철이 되면은 각계 인사들이 지지 선언을 하는데 실제 표심으로 연결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아이템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키자, 지지가 아니라 보호네요. 네. 지기현 판사 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판결을 내렸던 판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해당 판결 직후부터 지규현 판사를 향한 진보 진영의 공세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예. 최근엔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촬영을 불허한 데 대해 고발이 이어졌고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는데요. 이 보수 전사로 변신한 전한길 강사가 지판사를 지키자며 국회를 또다시 찾아 열변을 토했습니다. 지기현 판사가 뭘 잘못했습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자기 정치적 성향과 반대쪽이라고 해서 재판부를 교체하라. 근거도 없이 이런 예, 구속 취소 판결 여파가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면 너나 잘하세요. 워낙 유명한 이 대사인데 정성호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재명 예비 후보의 득표율이 90%에 이르는 민주당 경선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이 싹쓸이 독주라며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죠. 예. 이에 대해 친명계 좌장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직접 나서 한마디 날렸습니다. 이재명 후보 비판에만 몰두한다며 영화 친절한 금자씨를 패러디한 건데요. 뭐 옛날 그 이영애 씨가 주연했던 영화의 한 대목이죠. 너나 잘하세요. 본인들이 어떠한 정책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떠한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지. 네, 공부 열심히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1등에게 독주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말한 정 의원은 오늘도 1등 주자에 대한 질투심일 뿐이라며 국힘 견제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최근 비판을 포함해서 발언을 좀 자제하고 있는데 측근이 대신 나선 모양새네요. 맞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지지율 말고 또 다른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예비 후보들의 후원금 모금 경쟁인데요. 예. 모금액 한도는 총 29억 4천만 원입니다. 앞서 지난주 이재명 예비 후보의 후원금이 모금 시작 23시간 만에 찼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예.
한동훈 예비후보는 어제 같은 금액의 모금까지 1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게 뭐 몇 천만 원도 아니고 29억, 굉장히 큰 금액이 하루도 안 돼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모였다는 건데 그렇죠. 거액의 후원이 많았던 걸까요?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예. 이 중 약 94%가 10만 원 이하의 소액 후원자라고 한동훈 대표 측은 설명했는데요. 한 후보 측은 국민의 상원에 감사드리며 압도적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후보의 후원금 모금 경쟁은 지난해 전당대회 때도 똑같이 있었는데 한도액 1억 5천만 원을 이재명 당시 후보가 1시간, 한동훈 당시 후보가 8분 50초 만에 채운 바도 있습니다. 예, 다른 건 몰라도 각 진영에서 두 예비 후보의 팬덤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태훈 기자였습니다. 88세 일기로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평생 소외된 이들의 친구를 자처했던 가난한 자의 벗이었습니다. 교황은 자신의 무덤도 간소하게 만들어달라고 유언을 남겼고 전 세계에서는 교황을 기리는 애도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한여의 기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을 알리는 종소리가 성 베드로 대성당에 울려 퍼집니다. 교황청은 뇌졸중과 그에 따른 신부전이 사망 원인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교황은 자신의 무덤은 특별한 장식 없이 교황명이 적힌 단 하나의 비문만 있어야 한다는 유언도 남겼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성자를 상징하는 이름 하나만을 남기기를 원한 교황. 그를 추모하는 발길은 전 세계에서 이어졌습니다. Beh, sicuramente stava vicino alle persone più deboli e soprattutto pregava per gli infermieri. 교황의 모국인 아르헨티나 정부는 7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고 프랑스에서는 노트르담 대성당의 종을 88차례 울리고 선종 당일 밤 에펠탑의 불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인 가자 지구와 우크라이나에서도 생전 평화의 메시지를 낸 교황을 애도했습니다. وفاة البابا الفاتيكان لأنه إحنا خسرنا رجل سلام ورجل محبة. 전 세계 정상들도 추모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He was a good man, worked hard, he loved the world. 영국 국왕 찰스 3세는 교황이 무수히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국제사회 전체의 큰 손실이라 애도했습니다. 교황의 비판을 받았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교황의 선종에 러시아는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취임 이후 첫 아시아 방문지로 우리나라를 찾았고 가슴 아픈 사고마다 위로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남달랐던 인연에 국내에서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심가연 기자입니다. 우중충한 서울 하늘 아래 교황의 마지막 길을 기리는 조기가 걸렸습니다. 서울 명동 성당 지하에는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공식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장대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전국 각지에서 교황의 서거를 추모하려는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네, 오늘 충북에서 올라왔어요. 거의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은 느낌이었죠. 평소 검소하시고 소탈하신 면도 되게 저는 좋았고요. 예, 날씨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부활절 다음 날 돌아가시니까 분명히 좋은 곳으로 또 베드로 성인이 혹시 모시고 간 거 아닐까. 지난 2014년 즉위 1년 만에 첫 아시아 방문국으로 한국을 찾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각별한 애정을 보였던 프란치스코 교황.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자리에서는 희생자를 기리는 노란 리본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의 만남에서는 나비 배지를 왼쪽 가슴에 매달았습니다. Lei deve essere neutrale. Ma senti, col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e. 지난해 무한 참사 직후에도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던 교황은 방북 의지를 피력하며 한반도 평화에도 깊은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국내에선 주교회의 차원의 공식 일정 없이 교구별 추모 미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교황의 장례 미사에는 이용훈 주교, 염수정 추기경, 임민균 신부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하면서 그 뒤를 누가 잇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2013년 이후 12년 만에 뽑는 교황, 어떤 절차를 거쳐 선출되는지 김문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관저가 붉은 리본으로 봉인돼 문이 단단히 잠겼습니다. 새 교황을 뽑을 때까지 선보이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9일간 애도 기간의 시작을 알립니다. 교황의 관은 현지 시각 23일 성베드로 대성당으로 옮겨져 일반인 조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장례식은 현지 시각 26일 오전 10시, 우리 시각으로 26일 오후 5시에 거행될 예정입니다. 소박한 성품인 교황은 장례의 간소화를 바랐고 전임 교황들이 묻힌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이 아닌 로마 시내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의 지하에 안장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교황의 유언대로라면 100여 년 만에 바티칸 밖에 안장되는 교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추기경이 모이면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비밀 투표인 콘클라베가 선종일로부터 통상 15일에서 20일 내에 시작됩니다. 그렇게 다음 달부터 최장 13일간 진행될 콘클라베에서는 80세 미만 추기경들이 외부와 단절된 채 익명투표를 반복하게 됩니다. 같은 이름이 3분의 2 이상 나올 때까지 진행할 투표에서 교황이 아직 선출되지 않으면 검은색, 선출되면 흰 연기가 굴뚝 밖으로 나옵니다. Annuncio vobis gaudium magnum, habemus papam. 차기 교황으론 바티칸 실세 파롤린 추기경뿐 아니라 비유럽권에서 강해진 가톨릭 교세를 반영하듯 아시아의 프란치스코로 불린 필리핀 출신 타글레 추기경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We believe that Jesus is alive and he was born and he ministered, he died and rose from the dead in Asia. 첫 아시아인 교황뿐 아니라 흑인 교황 가능성도 모두 점쳐지는 가운데 한국인으로는 유흥식 추기경이 콘클라베에 참가하고 피선거권도 있어 차기 교황 후보군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판결은 전원 합의체에서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인 만큼 중요한 사건임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우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대법관 4명이 심리하는 소보와 달리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과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13명이 심리를 맡습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학 대법관이 이해충돌 우려로 회피를 신청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12명이 심리하게 됩니다. 회부 서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법원 내규는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가 있거나 국민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 사건임을 고려해 판결의 권위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특히 전원합의체로 회부하자마자 첫 심리 기일도 열면서 대법원은 빠르게 재판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불과 40여일 정도 남은 대선 이전에 선고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부분 전합 사건이 선고까지 1년을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후보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친형 강제 입원시킨 적 없다, 검사 사칭한 적 없다 발언으로 기소됐던 사건은 9개월간 소부에서 심리한 뒤 전합으로 넘어가 한 달 만에 선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김문기 몰랐다, 국토부 협박 발언 등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달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 오늘 전원합의체 회부되고 심리까지 열렸는데 대법원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선 전에 신속하고 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도중 이미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 재판 중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기 대선뿐만 아니라 당선 이후까지 대비해 검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과정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여부입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해제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 명시된 불소추 특권이 수사와 기소만 의미하는지 재판까지 포함된 것인지를 놓고 법조계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까지 멈출 수 있는지에 대한 내부 의견을 물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이 후보의 당선을 대비한 움직임이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법원 관계자는 MBN과 통화에서 중대하고 예민한 사안인 만큼 관심을 갖고 미리 주변 의견을 청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긴 것도 해당 사안에 대해 대법관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결과와 이에 따른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어제 방화 사건이 발생한 서울 봉천동 아파트에서 경찰과 소방이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 아파트에는 방화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도 일부 층에만 설치돼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손성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타들어간 벽면, 잿더미로 변한 복도 사이로 화재 조사관들이 바삐 움직입니다. 서울 봉천동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오늘 경찰과 소방이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주민들은 연기와 불길을 피해 급히 대피했지만 대피가 힘들어 뛰어내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MBN 취재진이 해당 아파트를 둘러보니 비상구에 각종 물건을 갖다 놓거나 자전거를 묶어놓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말 주민들에게 물건을 치워달라는 안내문까지 부착됐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 불이 난 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신부층하고 세개 있잖아요. 그게 수방사건 신부층하고 좀 있어야 돼요. 해당 아파트는 2000년에 지어져 현행 소방법이 적용되지 않아 16층 이상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소방서 차 소리가 나면 막 불안한 거야. 혹시 우리 집에서 불 난 거 아니야? 스프링클러 있는 줄 알았거든요, 여태까지. 소방 감지기를 스프링클러로 생각을 했어요. 방화 현장 맞은편 아파트 4층입니다. 불이 난 곳과 같은 층인데요. 이렇게 천장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되어 있어 화재에 취약한 모습입니다.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약 4만 4천여 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1만 5천여 곳에 불과합니다. 스프링클러 설치를 소급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건물 여건에 따라서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서 화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번 드러난 안전 사각지대. 노후화된 건물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대형 화재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용접 불티가 꼽힙니다. 용접을 하다가 불티가 옮겨 붙는 것을 막기 위해선 방화포를 덮도록 하는데요. 그런데 인증을 받지 않은 방화포들이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시장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런 미인증 방화포, 과연 안전한지 강세연 기자가 실험해봤습니다. 지난 2월 부산 호텔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2020년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에서는 38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두 화재 모두 용접 불티가 불을 붙이며 시작됐습니다. 사고를 막으려고 용접이나 용단을 할 때 11m 이내에 가연물이 있으면 방화포를 덮어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이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방화포를 써야 하는데 50cm 위에서 떨어지는 불티가 관통되지 않아야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판을 직접 용단해서 나온 불티가 방화포를 통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통과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 인증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쪽은 인증받은 방화포고 이쪽은 미인증 방화포입니다. 만져보니 재질에서 차이가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럼 성능은 얼마나 다른지 실험해 보겠습니다. 인증받은 제품 위에서 뜨거운 불티를 떨어뜨려 보니 관통하지 못하고 방화포 위에 고스란히 쌓입니다. 세라믹 난연제들이 특수한 난연 효과가 있고 불이 확산하지 않게끔 만드는 성분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비율을 맞춰서 이렇게. 반면 유리 섬유를 쓴 미인증 제품은 용접을 시작하자 아래로 불꽃이 통과하는 게 보입니다. PVC 제품은 불티가 떨어지자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데 실험이 끝나고 확인해 보니 구멍이 뚫렸습니다.
미인증 제품이 인증 제품의 4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유통되며 일부 공사장에서 쓰고 있고 최근 소방당국이 실시한 미인증 방화포 점검에서 6건이 적발됐습니다. 다만 적발돼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그쳐 단속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가격이 저렴한 미인증 방화포를 사용하면서 용접이나 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금속성 불티를 막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년간 공사장 화재로 46명이 숨진 가운데 용접 등 작업 중 부주의가 가장 큰 화재 원인으로 조사됐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위치 정보를 확인하고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지하 안전정보 시스템을 2018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원래는 사고가 발생한 곳이 몇 번지인지까지 세부적으로 공개했었는데 국토부가 지난주부터 돌연 상세 주소를 가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지하 안전정보 시스템 JIS 화면입니다. 각 시군에서 국토부에 보고한 집안 침하 사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돌연 사고 장소의 구체적인 지번과 지도를 비롯해 기존에 누구나 볼 수 있었던 대부분의 정보가 일반 회원에겐 보이지 않도록 차단됐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면 사고 위치 지도와 함께 간단한 사고 정보가 표시됐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반 시민이 직접 집안 침하 위험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이트의 도입 취지와는 동떨어진 조치입니다. 사고 신고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발생 원인이나 이제 그런 복구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수시로 좀 변경이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세부 정보까지 이제 계속 다 이제 공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난 6년 동안 공개되던 정보를 갑자기 가려버린 이유라기에 국토부의 해명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업데이트를 변기를 한다거나 이것이 이제 충분한 정보가 아니다라는 거를 같이 변기해서 시민들이 정보의 현황을 알 수 있게끔만 해주면 사실 되는 부분인데 어떤 안전활동이라든지 또 재난 방지라든지 그런 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보 데이터는 제3자 정보가 있지 않은 한은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서울시도 집안 침하 지역의 지번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주변 주민에게라도 정확한 위험 지도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밤 늦은 시간 경기도와 충청남도 일대에서 차량 레이싱이나 난폭운전을 일삼은 폭주족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핸들을 뽑거나 차량 밖으로 몸을 반쯤 내미는 아찔한 행동을 촬영해 이렇게 SNS에 올리고 참여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가 연기를 잔뜩 내뿜으며 신호가 바뀌길 기다립니다. 마치 레이싱을 하듯 속도를 올리며 경주를 벌입니다. 달리는 차에 운전대를 뽑아 창문 밖으로 내보이는가 하면 급회전하는 차량 밖으로 몸을 반쯤 빼놓는 위험천만한 모습도 보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와 충청남도 일대에서 70차례에 걸쳐 난폭운전을 한 일당입니다. 이들은 위험하고 아찔한 영상을 SNS에 올려 참여자를 모집해 폭주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폭주가 벌어진 도로에는 이렇게 규제봉이 생겼습니다. 도색까지 새로 해야 했는데 무엇보다 소음 피해가 컸습니다. 또 심야 시간에 또 굉음을 내거나 드리프트 행위나 레이싱을 함으로써 워낙 주민들의 소음 신고도 한 150여 건 이상 접수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범인 20대 남성을 포함해 대다수가 외국인이었는데 불법 체류 신분이거나 면허도 없이 이런 난폭운전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구속하고 나머지 41명을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인천에는 50억 원이나 들여서 멀쩡히 만들어두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화물차 주차장이 있습니다. 인천시의 오락가락 행정 때문인데요. 지으랄 때는 언제고 다 짓고 나니 왜 이제 와선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건지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대형 화물차 400대를 댈 수 있는 인천항 근처 주차장입니다. 2022년 12월 준공 후 줄곧 텅 비어 있습니다. 멀쩡한 주차장을 두고도 차를 대지 못하는 대형차 기사들은 주차 단속을 무릅쓰고 주변 도로를 점령했습니다.
통일요직을 다 맡고 있잖아요. 진짜 될 데가 없어가지고 대머리도 하고 싶다니까. 응? 왜 주차장 왜 못하게 만드냐 좀 지어놓고. 화물 주차장이 꼭 필요하고 이곳이 최적지라며 주차장을 지으라 했던 인천시가 완공된 후에는 근처 주거지 안전에 문제가 된다며 갑자기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인천시 요청으로 50억 원을 들여 주차장을 만든 인천항만공사는 결국 소송을 냈고 심지어 지난해 5월 이겼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800m나 떨어져 있고 화물차 통행이 아예 금지된 주거단지에 피해가 있다는 인천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천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재판부의 의견에 저희는 이제 수용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항소를 한 거고요. 지난해 6월 제기된 항소심은 다른 사건에 밀려 이달에야 시작됐습니다. 만약 3심까지 간다면 50억 원을 들여 만든 화물차 주차장은 앞으로도 몇 년 동안 더 무용지물로 방치될 수도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연준 의장 간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큰 실패자라고 조롱하며 금리를 당장 인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갈등의 여파, 금융시장 전반에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워싱턴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파월 의장은 항상 늦고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큰 실패자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한마디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으니 빨리 금리를 인하해 경기 둔화를 막으라는 요구입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의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으니 데이터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관세 전쟁 속 시장 불안감까지 커지면서 뉴욕 증시가 2% 이상 폭락했고 달러 가치는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Policy uncertainty now is well above where it was even during COVID, and with the potential for Jay Powell being fired, which would be unprecedented, that's really causing investors to really worry today. 미국 자산을 팔아치우는 셀 아메리카로 미국 국채 가격까지 하락하며 금융 패권 균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의 갈등은 미국 경제 방향성과 중앙은행 독립에 대한 중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공항에서 이륙하려던 여객기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94명의 승객과 승무원, 비상 슬라이드를 통해 긴급 탈출했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공항 활주로에 대기하던 여객기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더니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현지 시각 21일 오전 미국 플로리다의 공항에서 이륙을 기다리던 델타 항공 여객기 엔진에서 불이 났습니다. 항공기에는 승무원과 승객 294명이 타고 있고 불이 기내로 번지기 전에 비상용 슬라이드로 탈출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Then all the shades came up, everything turned orange. Everybody started to get up and they told everybody to sit down, sit down. 델타 항공 측은 엔진 한 곳에서 화재가 감지됐고 승무원들이 절차에 따라 승객을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비상용 계단을 초조하게 기다려 대피했습니다. We went through the second back door where the slide didn't work. We had to wait till they brought stairs, mechanical stairs to the 사고가 난 여객기는 올랜도에서 애틀랜타로 향할 예정이었는데 사고 원인은 미 연방항공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번 달에만 플로리다주에서 소형 항공기가 추락하고 뉴욕 허든슨강에서 관광용 헬기가 추락해 6명이 숨지는 등 항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내에서 발생한 33건의 항공사고로 130여 명이 숨졌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최측근이자 권력 2인자로 꼽히는 조용원 조직비서가 한 달 넘게 자취를 감췄습니다. 가족들의 부정부패가 걸렸고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화가 난 표정으로 회의에 참석해 간부들의 부정부패를 신랄하게 질타했던 지난 1월.
지도 간부로서의 초보적인 자격도 없는 썩어 빠진 무리, 방자한 오합 지도의 무리들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 김정은의 분노 이후 최측근이자 북한 권력 2인자로 꼽히던 조용원 당 조직비서가 개풍군 공장 착공식 이후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MBN 취재 결과 아직까지 조용원의 신상엔 문제가 없지만 권력에서 배제돼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보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여동생이 외제차 등 뇌물을 받았고 아들은 마약 등 일탈 행위가 적발된 데 이어 조용원 본인도 뇌물과 이권 개입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간부들의 부정부패와 비리에 김정은 위원장이 분노한 상황에서 조용원 일가의 부패가 적발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동안 싱가포르 북미회담 때 김정은을 그림자 수행하고 현지 지도 때는 미처 신발도 못 신고 뒤쫓는 등 절대적인 충성으로 최측근까지 올라왔는데 그 지위가 흔들리게 된 겁니다. 국정원은 조용원이 자취를 감춘 것에 대해 신상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국 높이뛰기의 간판 우상혁이 빗속에서 열린 올해 첫 실외대회에서 2m 30을 가볍게 넘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다음 달 2회 연속 아시아 선수권 우승에 도전하는 우상혁은 지난해 파리올림픽 부진을 딛고 후회 없이 날아오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봄비답지 않게 굵었던 빗방울에도 우상혁은 첫 번째 높이 2m 15는 물론 두 번째 2m 20도 가뿐하게 넘었습니다. 단번에 높이를 2m 30으로 올린 우상혁은 힘찬 기압으로 힘을 모았고 멋지게 발을 넘은 뒤 힘찬 환호성으로 선발전 1위의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부상 방지를 위해 더 뛰진 않았지만 우상혁은 비만 아니었으면 한국 신기록을 새로 썼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오늘 한국 신기록 준비하고 왔어요. 비 오는 날 230은 제 PB입니다. 감독님께서도 2m 30이면 비 오는 날 좋은 점프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첫 실외 무대에서 비를 맞고도 시즌 최고 기록에 겨우 1cm 모자란 높이를 뛸 정도로 우상혁의 컨디션은 최상입니다. 다음 달 같은 장소에서 11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대회 아시아 선수권에 나서는 우상혁은 스마일 점퍼다운 모습을 약속했습니다. 한국에서 하는 만큼 팬분들에게 좋은 모습, 좋은 점프, 행복한 점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너무 설레고 기대가 너무 되고요. 지난해 파리올림픽 부진을 딛고 다시 뛰는 우상혁은 아시아 선수권 2연패와 함께 오는 9월 도쿄 세계선수권 시상대를 바라봅니다. 세계 실외 대회에서 후회 없이 점프 뛰는 게 제일 가장 큰 목표예요. 눈물이 났던 올림픽을 만회로 삼아서 잘 준비할 생각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어제는 때이른 여름 더위가 나타나더니 오늘은 여름철 같은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주 진달래밭에는 17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고요. 서울 도봉구에도 50mm 정도의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과 제주는 내일 새벽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다시 올라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25도 안팎까지 오를 텐데요. 하지만 화천 등 일부 중부지방은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극심하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서쪽 지역은 안개가 짙어지겠고요. 내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하늘이 개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흐리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13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아침에 15도 안팎으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광주와 대구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